벌써 이제 세 번째 꼭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제 시간 중에 조금 제일 좀 하이 클래스예요.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바로 심미적 감수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스토리텔링과 심미적 감수성이라는 철학적 용어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좀 풀어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논어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말이죠. 아장아장 이제 걷는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업고 나온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과 인근의 개울가에서 이제 빨래를 하다가 그 아이가 그냥 알아서 놀겠지 하고 놔뒀어. 근데 그 아이가 어른들, 엄마의 눈을 피해서, 즉 관심 있게 안 보니까 엉금엉금 겨가지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우물가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우물가가 이게 담장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렇게 쓰면은 아이의 목이 나올 정도로 낮은 높이를 하고 있는 담을 쌓고 있는 이제 그런 우물가인 거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낮은 우물가에 가서 엉금엉금 일어서는 아이를 보면 아이의 엄마라면 또는 그 동네 아주머니라면 어떻게 여러분들 행동하시겠습니까? 예, 10중 8구 에그머니나 난리가 나겠죠. 엄마라면 어떻게 돼? 아이고 철수야 너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야 일로 와 그러면서 막 뛰어가서 아마 애를 부둥켜 안을 거고요. 엄마가 아니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빠르게 달려가서 소리치고 아이를 나무라면서 그 우물가에서 당장 떼낼 겁니다. 왜냐? 조금만 잘못하면 우물가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물 안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옛날에 선현들, 공자님과 같은 분들은 뭐라고 했죠? 아, 참 인하다 그랬어요. 인하다. 우리가 인의예지 그러죠? 인하다. 그게 뭡니까? 일종의 측은지심이죠.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 고난의 삶을 한번 이렇게 같이 눈물 지어줄 줄 아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감성이 풍부하다고 그러죠? 바로 감수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감수성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인간의 본연의 밑바닥의 정서에서 우러나오는 에그머니나 철수야 너 어쩌려고 그러니 하면서 달려가고 부둥켜 안는 그 모습을 심미적이다라고 철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풀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심미적인 그 심리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그 따뜻한 감수성을 우리가 스토리텔링 해설에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세 번째 꼭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제가 20년 가까이 해설사들을 이렇게 상대해 보지만 대략 5년, 빠르면 한 5년 경력, 늦으신 분은 한 10년 경력 가지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분들이 되셔야 이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이제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초보 해설사일수록 어디에 집중하죠? 네, 맞아요. 딱딱하고 차가운 사실에 집중합니다. 몇 년도, 높이 몇 메타, 연역의 역사적인 유래 이런 식으로 이런 명확한 딱딱하지만 차가운 이성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암기하는 데 열중하죠. 왜? 몰랐으니까 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5년 정도 이제 소위 말해서 짬밥이 좀 이제 생기시고요. 노하우가 생기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얹기 시작하죠. 뭐죠? 아까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치와 의미를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5년 이상, 10년 이상 된 베테랑 해설사분들의 그 해설을 듣다 보면 차가운 느낌보다 따뜻한 느낌을 많이 아마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동료 해설사들 보시면 아마 굉장히 베테랑 그 선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맥락에서 이 어톤도 조정하시고요. 눈빛, 그리고 이 말의 논리의 흐름을 정리하신다는 걸 아마 쉽게 파악하실 겁니다. 근데 말이죠. 15년 이상, 그리고 정말 베테랑의 할아버지급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굉장히 의도적으로 내 이야기, 즉 해설을 듣는 청중들의 그 심리적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공감의 따뜻함을 유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끌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진행했던 실제 그 해설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 여행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됐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어디를 가겠어요? 그 코스 중에. 예, 그렇죠. 평창군 하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나 역사를 볼 수 있는 바로 월정사, 상원사가 있는 오대산을 가야 되는 게 필수 코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문수보살의 성지, 문수성지로 유명한 바로 지혜의 부처님이신 문수보살로 유명한 바로 월정사와 상원사를 제가 많은 분들을 이끌고 현지 이제 해설을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기 전에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 바로 제가 강의했던 것과 똑같죠. 왜? 월정사의 역사는 네이버에 다 나와. 월정사의 유래나 거쳐가신 주지스님의 화려한 경력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 과연 그것을 외워서 암기하는 명확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해설을 할 것이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죠. 왜? 이미 이 정도 급의 뭡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 여행에 참여하실 분들의 수준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검색해보고 오시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오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저는 무엇인가를 더 추가적으로 해설에 더 플러스 시킬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고민해 실천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월정사 가신 분들에게는 상식인 곳인데요. 바로 탄어 스님인, 즉 월정사의 주지를 역할을 하셨던 탄어 스님의 글자로 아로 새겨진 편액이 걸린 그 일주문 앞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일주문 앞에 서서 제가 이끌던 그 저의 고객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30분간 무건 해설을 진행합니다. 말도 안 되는 구라 같죠? 예. 여러분들 혹시 무건 해설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개발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냈어요. 왜죠? 무건 문화는 불교적이잖아요. 그래서 탄어 스님의 그 위대한 스님의 글자 편액 아래서 해설을 말없는 해설을 진행하면서 30분 동안 누구하고도 말하지 말고 저 또한 해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천년 숲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전나무 숲길 아시죠? 바로 월정사의 천년 전나무 숲길을 걸어가면서 손도 잡지 말고 부인과 자녀와 애인과 말도 나누지 말며 다만 혼자서 저 30분 앞에 있는 금강교 앞까지 무건으로 걷기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자연을 만끽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시거나 아니면 많은 상념들을 이 숲길에 버리시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30분 동안 여러분들의 무건 도보를 시작하며 저는 해설하지 않겠으니 30분 후쯤에 저 앞에 금강교 앞에 만나 그때부터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가이드를 좀 해드렸죠. 그러고 나서 정말 해설 없이 누구도 서로 간에 대화 없이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새로운 시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놀라운 경험이었다는 것을 30분 후에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면서 30분을 나 혼자 이런 숲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예, 운동할 때도 동호회 분들과 같이 운동 나갔고 남편과 부인과 자녀들과 또는 친구들과 또는 옆집 아줌마와 같이 나가서 수다 떨기 바빴습니다. 제 삶에서 말 없는 순간은 밥 먹을 때와 잠잘 때 뿐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오히려 해설이 없는 그 짧은 30분의 순간 동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됨으로써 저는 자신감을 얻었죠. 어떠한 의미나 가치를 의도적으로 해설사가 입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좋은 해설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10분이든 15분이든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해설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스스로가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해설의 방안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들에게 30분이 지나서 저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몇 곡지 정리해 갖고 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왜냐? 알아봤더니 그 숲 해설사분들, 월정사에는 이미 그 사찰에서 훈련시킨 해설사분들이 이미 있었고요. 숲 해설가도 있고 평창군청에서 파견한 문화관광 해설사도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통해 해설했는지를 이미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 중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의 지식과 내용과 제 아는 것이 겹치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게 소위 말해서 중복되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 중복되는 이야기를 다 걷어치웠죠. 그리고 어떠한 현장에 있어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부처님의 말씀 중에 몇 꼭지를 따다가 전해드렸거든요. 그 꼭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제 해설은 이랬어요. 뭐냐면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말이죠.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그분을 떠받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끼던 제자가 아란이라는 이름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란이라는 제자가 굉장히 똑똑해서 이 부처님을 굉장히 잘 보필도 했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가장 빨리 소화하고 완벽하게 소화했던 그런 제자였나 봐요. 근데 그 제자 아란이 어느 날 부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들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즉 스승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시면 다 받아 적고요. 아니면 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송을 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도록 기록하고 머리에 암기하는 것이 그것이 스승님의 지혜를 따르는 최선의 행동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스승님, 꼭 그래야만 됩니까? 라고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 하나가 와서 선생님 말씀을 꼭 적어야 됩니까? 선생님 말씀을 꼭 제가 외워야 돼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다니던 학창시절에는 한 대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자식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적고 외워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했겠지만 역시 부처님은 대단하시죠? 그 당돌한 질문을 했던 아란 제자에게 이렇게 답하셨대요. 자, 아란아, 내가 거꾸로 질문할 테니 답해봐라. 네, 스승님, 질문해 주시죠. 너 말이야, 큰 강물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니? 스승님, 제가 수영을 못해서 또는 수영을 한다 해도 큰 강물을 건너갈 땐 물에 휩쓸려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절대로 수영해서 건너지 않고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를 준비해 안전하게 건널 겁니다. 그치? 배를 타고 건너는 게 그게 안전하지.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줄게. 아라나, 답해봐. 자, 너 그러면 말이야, 그 배를 타고 저 건너편 강가에 내려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라고 질문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란이 황당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당연히 제 갈 길이 있으니 그 갈 길 목적지를 향해 배를 놔두고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죠. 라고 답했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바로 그거야, 아란아. 내 말도 그렇게 하거라. 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제자인 아란은 그 순간에 돌을 깨쳤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불교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부처님의 의도는 바로 이거예요. 내 말도 사용 용도가 없거나 지나면 어떻게 해라? 네가 배를 놔두고 네 갈 길을 가듯이 버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메모할 수도 있고 외울 수도 있어. 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내 말의 유효기간, 내 말의 유용성은 영원무궁한 게 아니야. 사람에 따라서는 그 용도나 사용 연한이 끝날 수도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라? 아무리 내가 말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외우고 메모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네 갈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가 전해주는 지혜를 잘 따르는 것이다라고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죠. 자,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불교계의 스님들에게 굉장히 상식적인 일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전해드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월정사의 역사를 외우거나 월정사의 역대 주지스님을 순서적으로 외우는 게 해설의 목적이 아니라 불교의 중심, 그것도 지혜의 부처님인 문수보살 성지인 월정사에 가서 부처님이 전달하려고 했던 그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해설해 주는 게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를 불교 경전인 금강경이나 화엄경, 능엄경의 어떤 구절을 통해 굉장히 어렵게 현학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앞에 설 부틀정 다수의 수많은 우리의 고객들은 그렇게 현학적인 학습을 원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대중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그 어려운 부처님의 지혜를 해설해 줄 수 있는가? 그런 해설사는 세상에 어디 있는가를 찾아 떠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스토리텔링 해설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인용 방법에 등장한 그러한 사례들은 없는 얘기를 제가 만들어낸 거짓입니까? 아니면 불교계에 내려오는 명확한 팩트입니까? 팩트죠. 어떠한 불교계 지도자도 의심하지 않은 부처님의 말씀, 즉 에피소드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저도 학습을 했고, 그 속에서 문수보살의 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성찰해보고, 심지어 부처님조차 나에게 의미가 없어질 때는 부처님마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 놀라운 부처님의 지혜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워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해설을 통해 그 짧은 순간에 전달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달했던 그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팩트들, 사실들을 나열하던 다른 여타분들의 해설을 들으시던 그런 방식에서 굉장히 신선감을 많이 느끼셨다는 그런 평가들을 이제 많이 들었던 사례를 제가 이런 방식을 통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남에게 성찰을 뭡니까? 북돋기 전에 먼저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찰하고 뭔가를 되돌아보지 않고 깨닫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느낌을 전달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심미적 공감 능력, 감수성,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힘들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다? 여러분들부터 선행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컨텐츠를 통해 삶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는 새로운 깨달음의 순간들을 겪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들을 나만 겪고 마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변의 선후배들과 동료들과 공유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하죠. 새로운 지식을 찾아 나가셔야 되고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럼 누가 더 세십니까? 바로 퍼준 사람이 더 강해지는 놀라운 삶의 경험을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의 기본적 자세, 바로 흥미나 재미도 중요하지만 바로 fun, 사실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 두 번째 시간에 강조했던 건 뭐죠? 일반적인 사실들만을 맹목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갑고 딱딱한 사실들 속에 인간의 체온이 느껴지는 가치와 의미를 넣는 스토리텔링 브랜딩으로 우리의 실력을 배가시켜야 된다는 것. 더 나아가 이번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말씀드렸죠? 그러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브랜딩을 스토리텔링에 접목시키는 것과 함께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심리의 저변에 숨겨져 있는, 가라앉아 있는 바로 그 공감 능력, 바로 공감각의 능력, 남이 아플 때 아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북돋는 것 또한 해설사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떠한 지역에 아주 연로하신 할아버지 해설사가 있고요. 할머니 해설사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제가 20년 가까이 해설사들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배우기도 했는데요.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청중과 고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연로하신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제 얘기를 듣는 현장의 청중도 물론 저에겐 귀중한 경험이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그 해설했던 1시간의 해설 또는 30분의 해설이 내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해설했던 그 특정한 컨텐츠의 이야기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 모티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또는 문자를 받았을 때 그러한 이메일을 받았을 때 가장 감동스럽고 감격스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라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의 해설을 통해서 제가 뭔가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라는 것도 아니고요. 뭡니까? 바로 감동과 공감의 그러한 느낌,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간증 섞인 메일과 문자라는 그 고백을 받았을 때 이분들은 가장 높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단계별로 느껴지는 만족감을 해설사의 역할을 영위하시는 동안 끝까지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해설을 잘해서 많은 정보를 전해줬다는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을 떠나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 지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시각을 다시 발전시키게 되었다는 그 극찬의 말을 듣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해설사의 보람을 느끼시면서 진력을 다하시길 바라며 이번 저의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